안녕하십니까, 이주헌입니다. 예전엔 AI를 쓸 때마다 조금 답답했습니다. 아무리 제 얘기를 길게 해줘도 돌아오면 늘 처음 보는 사람처럼 굴었기 때문인데요. 내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 어떤 방식의 답을 원하는지, 또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까지 매번 처음부터 다시 설명해야 했습니다. 어쩌면 AI는 늘 권태기인 연인 같았습니다. 분명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도 정작 중요한 건 기억하지 못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조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과거 대화를 참고해서 내가 했던 말을 바탕으로 답을 이어가는 기능들이 점점 강화되고 있는데요. 점점 더 똑똑해지는 AI, 분명 편리해지고 있는 건 맞지만 한편으로는 어디까지 기억하게 할 것인가 하는 새로운 고민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4월 13일 AI 톡톡 지금 시작합니다. 네, 4월 13일 AI 톡톡 오늘도 소라영 아나운서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요즘에는 이렇게 사람보다 AI를 더 많이 사용하는 분들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소라영 아나운서도 어떻게 AI 좀 많이 사용하시나요? 그럼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요즘 MZ세대들 사이에서는요, 그런 말이 있다고 하는데 혹시 아시나요? 챗GPT와 함께 졸업을 한다라는 말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요즘에 이렇게 챗GPT를 사용해서 뭐 장점도 있지만 저희가 또 졸업할 때 이렇게 GPT를 사용하는 것처럼 뭐 시험에서도 뭐 GPT를 사용해서 논란이 됐다 이런 뉴스들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심지어는 AI 안경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그거에 관련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장점도 많지만 단점도 분명히 확실한 AI 사용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관리를 잘 해봐야겠습니다. 오늘도 5가지 뉴스 준비했습니다. 함께 확인해 보시죠. 오늘의 AI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어떤 소식 준비됐을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메타가 초지능팀 첫 AI 모델을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통신 3사와 간담회를 열었다고 하는 뉴스도 전해졌고요. LG AI 연구원이 독화무 2차를 앞두고 엑사원에 눈을 달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정부가 이제 의료 AI 전환을 본격 추진했다는 소식도 전해졌고요. 요즘 노트북 가격도 굉장히 많이 뛰었죠? 이 뉴스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입니다. 요즘 글로벌 인공지능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메타가 새 AI 모델을 공개하며 다시 한번 존재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새 초지능 연구팀이 선보인 첫 모델 뮤즈 스파크인데요. 오픈 AI와 구글, 엔트로픽의 경쟁작에 맞설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개방형과 달리 폐쇄형으로 내놨다는 점도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메타의 이번 승부수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소라영 아나운서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메타가 또 새로운 AI를 준비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알렉산더 왕 최고 AI 이 책임자의 영입이 모델 개발에 분명히 영향을 줬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메타에서요. 지난해 스케일 AI의 CEO였던 알렉산더 왕을 143억 달러, 한화로 약 21조 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들여 영입을 했습니다. 그가 이끄는 초지능 팀을 통해 뮤지 시리즈의 개발에 굉장히 매진을 해온 건데요. 영입 이전의 모델인 라마4 매버릭은요. 성능지능 종합지수가 18점에 그치면서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라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도해서 만든 뮤즈 스파크는 52점을 기록하며 이전 모델 대비 약간 성능을 3배 가까이 끌어올리면서 비약적인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복잡한 문제 처리를 위해 여러 에이전트가 동시에 추론하는 심사숙고 모드를 도입하는 등 기술적인 차별화 역시 꾀하고 있습니다. 기존 라마 시리즈를 개방형으로 공개하던 전략과는 달리요. 알렉산더 왕 체제하의 뮤즈 시리즈는 우선 폐쇄형으로 출시하면서 주요 경쟁작들과 함께 정면 승부하려는 전략 역시 펼치고 있습니다.
네, 메타의 새로운 AI 모델 또 뮤즈 스파크라고 불린다고 들었는데요. 뮤즈 스파크, 뭔가 영감과 이 불꽃을 또 합친 말이잖아요. 네. 이렇게 메타의 새로운 AI 시리즈가 AI 시리즈에 또 새로운 불꽃을 또 피어일으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뮤즈 스파크에 대해서 특징을 좀 알려주시죠. 네, 메타가 새롭게 발표한 AI 모델 이 뮤즈 스파크는요, 메타 초지능 팀에서 선보인 뮤즈 시리즈의 첫 번째 모델이죠. 주요 특징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5가지로 일단 특징을 한번 구성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 특징은 뮤즈 스파크는 작고 빠르게 설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과학, 수학, 보건 분야 등 복잡한 질문을 추론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췄습니다. 이전에는 아보카도라는 코드명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일단 성능 지표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오픈AI의 GPT 5.4, 구글의 그리고 제미나이 3.1 프로 등 주요 경쟁사 모델과 대등하거나 일부 능가하는 성능을 보였습니다. 성능 지표 보시면요. 차트 2의 측면에서는 86.4%를 기록하면서 비교 대상 모델 중 가장 높은 모습 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달 인식에서도 경쟁작들과 굉장히 유사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코딩 측면에서는 경쟁사 모델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조금은 낮지만 큰 차이 없는 수준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높은 우위의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컨템플레이팅 모드라는 모드를 이번에 차별화적으로 갖추고 있는데요. 복잡한 문제 처리를 위해 여러 가지 에이전트가 동시에 추론을 벌이는 이 심사숙고 모드를 도입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고성능 추론 전용 모델들과 경쟁을 할 수 있고 전문가 수준 추론 능력을 측정하는 인류의 마지막 시험에서 50.2%를 기록하며 제미나이를 앞서는 모습 역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고위험 요구를 거절하는 비율이 98%까지 달하면서 주요 경쟁작들보다 높은 안전성 역시 입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폐쇄형인데요. 기존 라마 시리즈가 개방형이었던 것과 다르게 뮤즈 시리즈는 이렇게 폐쇄형으로 출시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경쟁작들과 정면 승부하겠다라는 강한 포부를 보여주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저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GPT나 제미나이 같이 이런 생성형 AI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뮤즈 스파크가 또 경쟁작들에 비해서 동등하거나 혹은 또 그 이상의 능력치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니까 사실 또 나온다면 또 써보고 싶다는 생각도 이렇게 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메타가 지난해까지 선보였던 이 라마와 달리 이번에는 폐쇄형으로 출시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폐쇄형으로 나온 그 이유가 또 궁금합니다. 네, 폐쇄형으로 나오게 된 이유는요. 아무래도 이전에는 개방형으로 이렇게 지향하던 전략과 다르게 유료 모델 혹은 고성능 독자 모델 시장에서 이들과 직접적으로 성능 대결을 하겠다라는 강한 포부를 보여준 건데요. 메타는 그렇지만 이렇게 개방형으로 이렇게 전환하는 데 있어서도 가능성은 닫아놓지 않겠다며 가능성을 열어주는 전망까지 우선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두 번째 뉴스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정부가 통신 3사와 전면 쇄신 그리고 AI 인프라 투자 확대 촉구를 하는 이 간담회를 열었다는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한번 만나보시죠. 정부가 통신 3사에 대해 강도 높은 쇄신을 주문했습니다. 지난해 해킹 사태로 드러난 보안 취약성을 지적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골 탈태 수준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건데요. 여기에 요금 체계 개편과 차세대 네트워크 투자 필요성도 함께 언급했습니다. 통신 3사 역시 요금제 개편과 AI 서비스 확대에 협력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번에 과기정통부에서 이 통신 3사와 간담회를 열었다고 들었습니다. 이 배경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해 연이은 해킹 사태가 있었습니다. 이런 해킹 사태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보안에 대한 취약성이 문제로 대두됐는데요. 이에 따라 통신 3사의 정부가 환골 탈태 수준의 전면 쇄신을 요구하게 된 겁니다. 아울러 인공지능 활용이 일상화되는 흐름에 맞춰 차세대 네트워크 등 통신 인프라 투자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요, 이렇게 KT와 SK의 대표가 바뀐 이후 처음으로 가지는 공식적인 석상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도 이 SKT를 원래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그 작년에 있었던 SKT 해킹 사태 때문에 그 유심칩 교체 관련해서 거의 1시간 이상 또 줄을 섰던 기억도 있거든요.
그래 지금은 또 이제 KT로 변경을 하긴 했는데 소라영 아나운서는 혹시 통신사는 어떤 거 쓰시나요? 저는 KT를 써서 다행히 유심을 바꾸는 어려움은 겪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그때 당시에 해킹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대두되면서 네. 저도 언제 해킹당할지도 모르겠는데 라는 두려움에 떨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이렇게 다시는 또 발생하지 않아야 될 만한 이런 해킹 사태. 이 통신 3사와 함께 과기정통부가 대화를 나눴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말이 오고 갔는지 또 안 볼 수가 없겠죠. 정부는 어떤 걸 요구했고 통신 3사 대표는 어떤 걸 약속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지난해 해킹 사태를 겪으면서 정부 측에서는 통신사들의 책임과 역할의 무게가 더욱 분명해졌다라면서 이제는 과오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넘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골탈태 수준의 쇄신과 기여로 답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이와 같은 요구를 했는데요. 치매 사고 발생 시 디지털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디지털 포용법 개정에 따라 디지털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상담 및 피해 신고, 접수 체계 마련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고요. 민생 분야에서는 AI 활용 확산에 대응해 기본적인 데이터 이용을 보장하는 기본 통신권 정책에 통신 3사가 적극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통신 3사에게 있어서도 약속을 안 받을 수가 없었는데요. 통신 3사는 이와 같은 약속을 했습니다. 통신 3사 대표들은 고령층 대상 음성 메시지 그리고 문자 제공 확대와 함께 2만 원대 5G 요금제를 포함한 통합 요금제를 출시하겠다와 같은 통신 요금 체계 개편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하철 와이파이 외 이런 5G 전환과 고속철 통신 품질 개선 등 대중교통 환경에서의 서비스 품질 향상에 있어서도 지속적으로 나서고 통신사 플랫폼을 활용해 독자 AI 모델 기반 대국민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하는 데도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네, 또 이거 말고도요. 지금 요즘 재난 문제가 굉장히 문제다라고 여실히 짚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재난 대응과 관련해서는 산불, 화재 등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 소방청 긴급 구조 이런 것들에 있어서도 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추진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가장 또 기억에 남는 게 2만 원대 5G 서비스. 이런 게 제공된다고 또 약속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지금 또 거진 한 10만 원짜리 요금제를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2만 원짜리 또 5G 서비스가 있다고 하니까 이것도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요구사항과 약속된 내용이 대중들에게 또 굉장히 유익한 내용이 많은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정부와 통신 3사의 향후 전략이 또 중요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들어보죠. 네, 정부는 AI 네트워크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 개발과 선제적 수요 창출을 위한 대규모 실증 사업을 지원하고요. 이뿐만 아니라 통신 3사에는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를 포함한 AI 인프라와 차세대 통신 네트워크 투자를 적극 확대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 중동 정세에 따라 원자재 수급 및 공급망 변동 가능성에 대비해서 통신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한 점검과 대응 역시 당부했습니다. 이후에 통신 3사는 이렇게 간담회 주요 논의 사항과 다짐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했고요. 국민의 신뢰 회복 및 그리고 민생 기여, 미래 선도를 위한 쇄신 의지를 다지면서 상호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해나가기로 했습니다. 네, 이 정부와 함께 했던 이 통신 3사의 간담회를 통해서 이 전면 쇄신이 될 것인지 그리고 AI 인프라 확대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향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뉴스도 만나보시죠. 네, LG AI연구원이 독파모 2차를 앞두고 엑사원에 눈을 달았다. 이런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시죠. 국산 AI 경쟁이 한창인 가운데 LG AI연구원이 새 멀티모달 AI 모델 엑사원 4.5를 공개했습니다. 이미지와 텍스트를 함께 이해하는 모델인데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독파모 2차 평가를 앞두고 엑사원의 확장 가능성을 먼저 보여준 것으로 해석됩니다. 오픈웨이트 공개와 함께 이 한국 문화 특화 학습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번 발표의 의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엑사원 4.5에 대해서 지금 들어보지 못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한번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LG에서 9일 발표한 이 엑사모 모델에 대해서 저와 함께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엑사원 4.5는요, 자체 개발한 비전 인코더와 거대 언어 모델, LLM을 하나의 구조로 통합한 비전 언어 모델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앵커님께서 이미지와 텍스트를 함께 이해하는 모델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게 정말 현실화된 모델이 이 엑사모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LG AI의 연구원은요, 심지어 이번 모델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독파모 사업에서 모달리티 확장을 위한 준비 단계로 규정한 바 있는데요. 가상 환경을 넘어서 물리적인 세계를 이해하고 판단하는 피지컬 인텔리전스로 엑사원을 발전시키겠다는 포부로 보여집니다. 이 독파모는 외국산 AI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독자적인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경쟁형 압축 방식으로 추진 중인 국가 사업인데요. 여기서 K엑사원은 올해 초 1차 단계 평가에서 벤치마크, 전문가 사용자 평가 전 항목에서 최고점을 받으면서 기술력과 실용성을 동시에 인정받은 굉장한 작품이다. 굉장한 모델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독파모 1차 평가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는 엑사원에 대해서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 피지컬 인텔리전스를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럼 이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렇듯 지금 LG 엑사모가요, 2차 단계 이후 3차 진출까지 확정이 되게 되면 이 K 엑사원을 이미지, 음성, 영상까지 이해하는 멀티 모델로 확장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미 2차 평가 전에 외부에 공개가 되면서 공개적으로 검증된 셈이다라고까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벤치마크 결과도 글로벌 경쟁 모델과 견줬을 때 견줄 만한 수준이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또 일반 시각이해 그리고 문서 추론을 포함한 13개 지표 평균에서도 동일 모델을 웃도는 모습 보여줬고요. 언어도 한국 영어에서 그치지 않고 이제는 스페인어, 독어, 일본어, 베트남어까지 확장하면서 앞서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본 바로는 이 엑사원 4.5 경쟁 모델에 비해서 훨씬 더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또 완벽한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다만 이게 아무래도 이렇게 외부에 공개가 되다 보니 이렇게 사용할 줄 아는 사람들은 사용할 수 있지만서도요. 국민이 전반적으로 사용하는 데는 아직은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래서 일반 국민의 실질적인 접근성이 여전히 과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독파모 1차 기업 모델들이 허깅 페이스에 올려져 있어서 기업과 학생들은 지금도 쉽게 내려받아 쓸 수 있지만요. 일반 국민의 경우 이 모델을 그대로 쓰기 어렵기 때문에 쉽게 활용할 수 있는 툴 개발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델 공개와 실제 활용 사이의 간극을 이 정부가 인정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LG AI 연구원의 오픈웨이트 공개와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이 간극을 얼마나 좁힐 수 있을지 또 줄일 수 있을지에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실질적으로 좁힐 수 있을지는 2차 평가 이후에 본격적인 모달리티 확장 과정에서 가늠될 전망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LG AI 연구원이 야심차게 준비한 엑사원 4.5 여기에 대한 계획과 향후 과제까지도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제 네 번째 뉴스도 만나보시죠. 네, 정부가 의료 AI 전환에 관련해서 본격 추진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일지도 한번 살펴보시죠. 정부가 만성질환 관리와 지역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의료 현장의 AI 도입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고혈압과 당뇨 같은 만성질환 관리부터 원격 협진까지 AI 적용 범위를 넓히겠다는 건데요. 유망 의료 AI 제품의 빠른 상용화도 함께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사업이 의료 현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함께 살펴보시죠. 네, 정부가 이 보건의료 AX, 그러니까 보건의료 인공지능 전환 사업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 보건의료 AX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많이 들어보신 분들이 없을 것 같아요.
네, 정부가 고령화 시대의 핵심 과제죠. 바로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의료 현장 전반에 인공지능을 도입하는 바로 보건의료 AX, 이 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라는 이야기가 돌았는데요. 고혈압, 당뇨 등 환자의 식단 관리부터 병원 간 영상 판독 공유, 의료 취약지 원격 협진에 이르기까지 의료 전 과정에 AI를 접목해서 의료 서비스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인다는 구상이 바로 의료 AX 체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보건의료 AX에 대해서 한번 들어봤는데 이 사업이 사실 그렇게 중요한 건가? 이런 데에서는 약간의 의문점이 좀 들고 있거든요. 네, 의료 이 AX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시면 이게 왜 중요한지 바로 살펴보실 수 있을 텐데요. 일상생활 건강 관리에서 AI가 이 환자의 식단 사진, 활동량 등 라이프 로그를 분석해 맞춤형 코칭을 제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환자가 스스로 관리하기 힘든 당뇨, 고혈압의 임상 지표 개선을 AI가 이끌어내는 모델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1차 의료 서비스 개선 분야에서는요, 아무래도 인력 부족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이 인력 부족을 겪는 동네 의원을 위해 AI 영상 판독을 보조하고요, 진료를 요약해주는 솔루션까지 도입을 하면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전자의무 기록과 관련된 AI가 환자 상태를 요약을 해서 이걸 의사에게 직접적으로 제공을 해주고요. 그러면서 진료의 정확도와 동시에 효율성까지도 동시에 높여주고 있습니다. 네, 또 제가 들어보니까 이렇게 사실 제가 또 약간 가족력으로 혈압이 좀 높거든요. 네, 이게 또 고혈압이나 당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또 이 보건의료 AX가 도움을 준다고 하니까 뭔가 제가 듣기에도 뭔가 박수 칠 만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보건의료 AX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도 한번 언급을 해 주셨는데 그럼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될지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선 이 복지부에서는요, 이런 차원에서 이 향후 전망과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이들 사업이 단순한 기술 개발에 그치지 않고요. 1에서 2년 내에 실제 의료 현장에 도입돼 매출을 발생시키거나 공공 서비스에 채택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에서 발생하는 의료 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의료기관이 참여하는 콘소시엄에는 가점을 부여하는 등 지역 전반적인 의료 활성화를 유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아가서 데이터 표준화와 그리고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을 고도화를 시키는 것을 병행해서 AI 솔루션이 개별 병원을 넘어서 국가 전체 의료 체계로 확산하는 공공의료 AI 고속도로 구축을 위한 기반을 다지겠다라는 포부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뿐만 아니라 공공의료기관은 노후시설, 인력재원 부족 등으로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이 AX를 AI 솔루션을 도입함으로써 공공의료 AX를 통해 권역 지역 간의 필수 의료 서비스 편차를 해소할 수 있다라고까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뭐 지역에서 이렇게 의료가 부족한 지역 같은 곳에서도 이렇게 국가 전체 의료 체계가 확립이 된다면 분명히 또 범국가적으로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는 5번째 뉴스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노트북 가격 무슨 일이냐? AI 수요로 메모리 값이 폭등했다는 뉴스입니다. 이걸 혹시 살펴보시죠. 요즘 노트북 가격이 부쩍 올랐다는 말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AI 서버 수요가 늘면서 메모리 가격이 급등한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소비자 메모리 공급이 줄면서 PC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국내외 PC 업체들도 잇따라 가격 인상에 나서고 있는 만큼 이번 흐름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AI 수요가 소비자 IT 기기 가격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소라영 아나운서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라영 아나운서는 취미가 어떻게 되시나요? 제 취미는 야구 보는 건데요. 야구 볼 때 아무래도 이렇게 큰 화면에서 보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저도 아이패드뿐만 아니라 노트북, TV까지 애용하고 있는데요. 제가 아이패드를 쓴 지 굉장히 오래돼서 네. 아무래도 이 태블릿 PC를 한번 교체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최근에 보는데 글쎄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취미 생활이 이제 또 게임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요즘 나오는 고사양 게임들 같은 경우는 이게
이 PC가 이 사양을 따라가질 못해요. 그래서 뭐 램 카드도 교체를 해야 되고 뭐 그래픽 카드도 교체를 해야 되고 이런 주기들이 점점 짧아지고 있는데 제가 최근에 한번 또 고사양 게임을 설치하게 되면서 좀 깔아봐야겠다 이렇게 하면서 좀 찾아봤는데 야, 한 6개월 전과 비교해서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쵸,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PC랑 스마트폰 가격이 왜 이렇게 오르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짚어주셨는데요. 지난해부터 메모리와 스토리지 등 이렇게 주요 부품의 가격이 굉장히 오르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러면서 PC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요. 인공지능 서버 수요가 크게 증가하면서 메모리 공급이 줄어든 탓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메모리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보이는 이 노트북 제가 작년 말쯤에 이제 구매를 한 건데 이 당시에 제가 한 90만 원대에 구매를 했거든요. 제가 오늘 이 뉴스 기사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 야, 같은 모델이 한 150만 원까지 판매가 되고 있더라고요. 와, 굉장히 많이 올랐네요, 진짜. 네. 네. 다행히 그때 사서 다행이다. 뭔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고요. 근데 이 PC랑 스마트폰 가격 국내에서만 이러는 건가요? 네, 국내에서만 그치지 않았고요. 이런 흐름 해외에서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에이수스가 1월부터 일부 노트북과 데스크톱 가격을 15에서 25%가량 인상한 부분 보여주고 있고요. HP와 델도 공급가 변동을 이유로 2분기부터 가격을 조정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에이서는 메모리 재고 감소를 이유로 3월 말부터 가격 인상에 나서는 모습까지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소식을 몰랐기 때문에 지금 또 해외에 있는 친구에게 이 램카드 좀 사달라고 좀 부탁을 했는데 의미가 없는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오늘 방송 끝나고 또 친구한테 전화를 해서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생각이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또 이 PC랑 스마트폰 가격 외에 또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뭔가 스마트폰을 짚어주셨는데요. 네. 이렇게 PC 가격만 오르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의 가격까지도 오르고 있는 게 굉장히 주목할 만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최근에 가격을 발표한 부분이 있는데요. 갤럭시 Z 플립 7 그리고 Z 폴드 7, 갤럭시 S25 엣지 등 일부 모델의 가격이 인상됐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AI 서버의 수요가 이렇게 계속 지속되는 한 메모리 가격 상승이 유지될 전망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요, PC와 스마트폰, 태블릿 등 IT 기기 전반의 가격 상승 흐름 더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휴대폰을 바꿀 시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폭등하는 가격 때문에 변경하지 못하시는 분들 저 포함해서 많으실 텐데요. 아직까지는 이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조금은 더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 저희가 준비한 뉴스 다시 한번 이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이어서 AI 기업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 살펴볼 기업은 검색을 넘어 생성형 AI와 클라우드, 그리고 AI 생태계 전반으로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는 구글입니다. AI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구글이 어떤 전략과 기술력으로 존재감을 키워가고 있는지 함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단순히 우리가 뭔가 찾는 검색창 거기서 시작해서요. 이제는 스스로 생각하는 기계까지. 와, 오늘은 우리한테 너무 익숙한 이름이죠. 구글. 이 구글이 어떻게 AI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기업, 그러니까 알파벳으로 거듭났는지 그 엄청난 여정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이 문장 한번 보세요. 인공지능은 이제 명령에만 반응하는 도구가 아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복잡한 문제까지 풀어내는 존재로 진화하고 있다.
와, 정말 의미심장하지 않나요? 이 말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새로운 AI 시대의 거대한 시작을 알리는 뭐랄까 예고편 같은 겁니다. 이런 진화의 한가운데 바로 사고형 모델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그냥 데이터를 분류하거나 다음에 뭐가 나올지 예측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거예요. 정보를 아주 깊이 분석하고 심지어 논리적인 판단까지 내리는 말 그대로 우리 인간의 생각하는 방식을 닮도록 설계된 그런 AI를 말하는 거죠. 자, 그럼 이 생각하는 모델의 가장 앞에 서 있는 주인공이죠. 바로 구글의 최신작 제미나이 2.5 프로를 한번 본격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이 표 한번 보세요. 이게 바로 제미나이 2.5 프로의 성적표인데요. 뭐 말이 필요 없죠. 오픈 AI의 GPT 그리고 메타의 라마 같은 진짜 쟁쟁한 경쟁자들을 주요 성능 평가에서 그냥 꾸준히 앞서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등장부터 내가 최고다 하고 존재감을 확실히 보여주는 거죠. 아니 그럼 도대체 제미나이 2 프로가 뭐가 그렇게 다르길래 이럴까요? 크게 한 4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멀티모달 능력입니다. 이게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심지어 코딩 코드까지 말 그대로 세상에 있는 모든 형태의 정보를 그냥 자유자재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추론 능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아주 복잡한 수학 문제나 과학 문제, 코딩까지 그냥 척척 풀어내요. 세 번째 특징은 이 거대한 컨텍스트 창인데요. 한 번에 최대 100만 토큰, 곧 200만 토큰까지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다는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두꺼운 책 몇 권 분량을 통째로 기억하면서 우리랑 대화하는 수준인 거예요. 대단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니 해도 사용자들이 직접 써보고 내리는 평가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LMAN이라는 벤치마크에서 당당하게 1위를 차지하면서 그 성능을 제대로 증명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숫자 18.8%. 이게 정말 재밌는데요. 이게 뭐냐면 인간 전문가들이 이건 정말 AI가 풀기 힘들 거다 하고 만든 인류 최후의 시험이라는 벤치마크가 있어요. 거기서 제미나이 2.5가 받아낸 점수입니다. 와, 기존 모델들은 정말 감히 쳐다보지도 못했던 영역에서 이런 성과를 낸 거니까 이건 진짜 획기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죠. 생각하는 기계라. 정말 SF 영화에서나 보던 이야기 같잖아요? 여기서 문득 이런 궁금증이 생기는 거죠. 아니, 우리가 알던 그 검색회사 구글이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된 걸까? 자, 이 질문을 가지고요, 이야기의 맨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모든 걸 가능하게 만든 그 단단한 기초, 그 뿌리를 이해하려면 역시 구글의 탄생 이야기부터 시작해야겠죠. 그 시작은 1996년 스탠퍼드 대학의 한 연구 프로젝트 백럽이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1년 뒤에 google.com이라는 도메인이 등록되고요. 바로 다음 해인 1998년에 그 유명한 친구의 차고에서 구글이 탄생합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건 속도예요. 불과 1년 만엔 1999년에 마운틴뷰로 이사를 가거든요. 바로 훗날 구글플렉스라고 불리게 될 그곳에서 정말 말 그대로 폭발적인 성장이 시작된 겁니다. 아, 그리고 구글이라는 이름, 여기에도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원래 이름은 1 뒤에 0이 무려 100개나 붙는 어마어마하게 큰 수, 구글이었어요. 세상의 모든 방대한 정보를 다 정리하겠다. 뭐 이런 원대한 꿈이 담긴 이름이었는데 재밌는 건 투자자한테 설명하다가 실수로 생긴 오타, 구글이 지금의 이름이 됐다는 거죠. 참 역사는 재밌어요. 자, 그럼 구글의 이 모든 야심찬 꿈들을 현실로 만들어준 그 막강한 돈, 그 자금줄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수조 원 가치의 광고 엔진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이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2021년 기준으로 구글 전체 매출의 무려 81%가 광고에서 나왔습니다. 이건 뭐 사실상 구글이 하는 모든 일,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그 모든 돈의 원천이 바로 이 광고 수익에서 나온다. 이렇게 봐도 전혀 틀린 말이 아닌 거죠. 그리고 이 숫자를 보면 그 광고 엔진의 규모가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 2,576억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300조 원이 훌쩍 넘는 돈이에요. 이게 2021년 딱 한 해에 벌어들인 총 매출액입니다. 정말 상상이 가시나요? 어마어마하죠? 자, 이제 구글의 큰 그림, 그 장기 전략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터닝포인트를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2015년에 있었던 아주 큰 구조 개편인데요. 바로 이겁니다. 구글은 왜 알파벳이 되었을까? 2015년에 구글이 갑자기 알파벳이라는 새로운 부모 회사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아래로 들어가는 구조 개편을 단행하죠.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새로운 구조는 이래요. 맨 꼭대기에 알파벳이라는 지주회사가 딱 버티고 있고요. 그 아래에 우리가 아는 검색, 광고, 유튜브 같은 핵심 사업을 하는 구글이 있고, 또 다른 한쪽에는 아직 야심찬 미래 사업들을 모아놓은 아더베츠, 그러니까 기타 투자 부문이 있는 거죠. 한마디로 확실하게 돈을 버는 현재와 좀 불확실하긴 하지만 미래를 여는 도전을 아주 명확하게 딱 나눈 거예요. 일종의 포트폴리오 전략인 셈이죠. 그럼 이 기타 투자 부문에는 대체 어떤 회사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들어본 이름도 있을 거예요. 자율주행 기술의 웨이모, 인간의 노화를 극복하겠다고 연구하는 칼리코, 또 생명과학 분야의 베릴리, 그리고 유망한 기술 기업에 투자하는 벤처캐피털 GB 같은 회사들이 여기에 다 모여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알파벳이 얼마나 다양하고 또 얼마나 미래지향적인 꿈을 꾸고 있는지 살짝 엿볼 수 있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 장인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구글의 역사, 그 막강한 자금력, 그리고 이 독특한 회사 구조, 이 모든 조각들을 하나로 모아서 알파벳의 궁극적인 그림, 바로 AI에 대한 거대한 베팅으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이 모든 것을 하나로 꿰뚫는 알파벳의 진짜 큰 그림, 그 마스터 플랜은 과연 뭘까요? 답은 바로 이겁니다. 구글이라는 아주 강력한 돈 버는 엔진으로 벌어들인 그 막대한 자원을 미래 기술에 아낌없이 쏟아붓는 것. 그리고 그 모든 기술의 심장부에는 바로 인공지능이 있는 거죠. 이제 AI는 그냥 여러 선택지 중 하나가 아니에요. 알파벳이라는 회사의 존재 이유, 그 자체가 된 겁니다. 이 차트를 한번 보세요. AI가 핵심 사업인 검색과 광고에 더 깊숙이 들어가면서 알파벳의 성장이 앞으로 어떻게 더 빨라질지를 예측하는 건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 미래를 위한 자금줄인 이 광고 엔진이 AI라는 날개를 달고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해질 거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우리가 맨 처음에 만났던 그 생각하는 기계, 제미나이 2.5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작은 착오에서 시작된 꿈부터 수십 년에 걸쳐 차곡차곡 쌓아 올린 장기적인 전략이 만들어낸 어찌 보면 필연적인 결과물인 셈이죠. 여러분, 구글의 시작을 기억하시나요? 그들의 첫 번째 사명은 전 세계의 정보를 체계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알파벳이 걷고 있는 이 길의 끝은 어디일까요? 어쩌면 그들의 새로운 사명은 전 세계의 지능을 체계화하는 것이 아닐까요? 정보에서 지능으로 이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우리에게 또 세상에 어떤 미래를 가져다 줄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마지막으로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기술의 변화만큼이나 시장의 평가를 함께하는 일도 참 중요해졌습니다. 증권사 애널리스트의 시선으로 기업을 낱낱이 평가해보는 시간, 바로 AI 증권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 살펴볼 기업은요, 바로 솔브레인 리포트를 한번 함께 살펴보실 텐데요. 지금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반도체 시장이 정말 긴 잠에서 깨어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흐름의 한가운데서 가장 큰 수혜를 볼 걸로 딱 지목된 기업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솔브레인입니다. 오늘 한 증권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이 솔브레인이 어떻게 반도체 상승 사이클의 파도를 제대로 타고 있는지 그 핵심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 볼까요? 길고 길었던 불황의 터널 끝에서 정말 반도체의 시대가 다시 오고 있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보고서가 바로 이 질문에 대해 아주 명쾌한 답을 하나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대략 이렇게 흘러갈 겁니다. 먼저 큰 그림, 그러니까 반도체 시장 전체가 어떻게 살아나고 있는지부터 보고요. 그 안에서 솔브레인이 가진 세 가지 강력한 성장 동력이 뭔지 짚어볼 겁니다. 그리고 더 큰 시장인 미국으로 어떻게 뻗어나가는지 확인한 다음에 이 모든 이야기가 결국 어떤 숫자로 마무리되는지 그 핵심 결론까지 확실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네, 그럼 첫 번째 순서입니다. 반도체 시장 전체에 불어오는 이 긍정적인 신호들부터 한번 확인해 보시죠. SK증권에서는 지금 이 상황을 딱 한 문장으로 정의합니다. 바로 양적 성장의 시작.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그냥 수요가 좀 늘었네. 이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시장의 판 자체가 커지는 완전히 새로운 성장 국면으로 들어섰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성장의 무대, 그 중심에 바로 오늘 주인공인 솔브레인이 있습니다.
솔브레인은 첨단 반도체를 만들 때 절대 없어서는 안 될 식가get 같은 핵심 화학 재료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말 그대로 반도체 공급망의 심장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00마디 말보다 데이터 하나가 더 확실할 때가 있죠.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마이너스를 기록하던 전 세계 반도체 생산량이 26년 2분기를 기점으로 극적으로 플러스 전환하는 거 보이시죠? 길고 길었던 감산의 겨울이 끝나고 드디어 봄이 오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자, 시장이 좋아진다는 건 알겠는데 그럼 왜 이렇게 특별히 솔브레인에 주목을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솔브레인이 이 기회를 어떻게 자기 것으로 만들 건지 그 구체적인 성장 엔진들을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장 엔진은 바로 낸드 메모리 시장의 부활입니다. 낸드가 뭐냐면 우리 스마트폰이나 PC에 사진, 파일 저장하는 바로 그 반도체요. 바로 이 저장 장치 시장이 다시 뜨거워지면서 솔브레인한테 엄청난 기회가 열리고 있다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지금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상황이라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다시 지갑을 열고 있습니다. 삼성은 중국 시안에, SK하이닉스는 다련 공장에 대규모 투자를 다시 시작할 거로 보이는데요. 이 거대한 공장들이 2027년부터 본격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면 여기에 들어갈 솔브레인의 소재 수요는 말 그대로 폭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거죠. 두 번째 엔진은 D램 시장에서의 막강한 지배력입니다. 아까 낸드가 서랍장이라면 D램은 컴퓨터의 작업대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솔브레인은 이 두 시장 모두에서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안정적인 성장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 솔브레인이 한 분야에만 올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D램 시장에서도 핵심 소재인 불산계 제품으로 아주 높은 점유율을 꽉 잡고 있거든요. 삼성과 SK하이닉스의 차세대 공장들이 올해 하반기부터 생산량을 늘릴 계획인데 솔브레인은 이미 자동화 설비에 투자해서 늘어날 수요에 대한 준비를 다 끝내놓은 상태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엔진은 메모리를 넘어서는 움직임입니다. 컴퓨터의 두뇌의 역할을 하는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으로 확장하는 건데요. 삼성 파운드리와 손을 잡고 사업 영역을 넓히는 이 움직임이야말로 솔브레인의 미래 성장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신호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어쩌면 솔브레인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한 수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시장 진출에 대해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단순히 공장 하나 더 짓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솔브레인의 미국 전략은 아주 명확하고 단계적입니다. 1단계, 텍사스에 공장을 지어서 삼성의 최첨단 공장 바로 옆에 딱 자리를 잡고요. 2단계, 이걸 발판 삼아서 미국 현지에 있는 다른 유력 반도체 기업들까지 새로운 고객으로 만들겠다. 이런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 성장 스토리를 쭉 들어봤는데 그래서 이게 실제 돈으로는 어떻게 연결되냐 이게 제일 궁금하시죠? 자, 이제 이 모든 전략이 어떻게 숫자로 나타나는지 보고서의 핵심 결론을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자, 이 모든 성장 스토리가 가리키는 숫자, 결론부터 딱 말씀드릴게요. 바로 50만 원, SK증권이 내놓은 솔브레인의 새로운 목표 주가입니다. 현재 주가랑 비교하면 상당한 상승 가능성을 담고 있는 이 보고서의 가장 강력한 한 줄 요약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이 50만 원이라는 숫자는 대체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냥 나온 숫자가 아니고요. 생각보다 계산은 간단합니다. 표를 보시면 2026년에 이 회사가 벌어들일 걸로 예상되는 주당 이익, 즉 EPS에다가요. 시장이 이 회사의 미래 가치를 몇 배로 쳐줄 거냐 하는 기대치, PE 23.5배를 곱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분석가들이 어떤 논리로 평가하는지 들여다볼 수 있는 거죠. 이 성장 스토리는 매출 전망 그래프를 보면 훨씬 더 와닿으실 겁니다.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정말 가파르게 쭉쭉 올라가는 이 막대기 보이시죠? 이게 바로 앞에서 설명한 모든 성장 동력들이 실제 매출로 이어질 거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자, 오늘 분석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시장 회복이라는 순풍, 핵심 고객사와의 굳건한 동맹, 그리고 미국 시장이라는 새로운 영토, 이 세 가지가 딱 맞아떨어지면서 솔브레인을 새로운 성장 사이클의 출발선에 세웠다. 이게 바로 분석가들의 최종 결론입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솔버브레인의 성장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거대 기업과의 관계에 크게 좌우되잖아요. 이렇게 누군가의 없어서는 안 될 파트너가 된다는 것. 이게 엄청난 기회인 동시에 또 어떤 리스크를 안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AI 시대 속에서 흐름 놓치지 않으시면서 저희와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내일도 AI를 간파하는 똑똑한 소식들로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